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요.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의 보유자이십니다. 이렇게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하면 죄가 있고 유죄 판결을 법원에 나갔을 때 잘된 나라.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요. 좋겠습니다. 질의요지서 보셨죠? 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간략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제조업 특화 중견기업 집단입니다. 이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 그리고 위니아 전자 모두 임금 체불이 상당합니다. 특히 위니아 전자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위니아 전자 관련해서 임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200여 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요? 검찰이요. 검찰은 지금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로 낸 업무 개선 방안이 6개월간 최근에 임금 체불 사업주 6명을 구속했고요. 출석 부른 경우에 체포영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기술도 대단히 높아졌고 23개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형사 조정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출석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출장 조정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로 말씀하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건 400억이 넘습니다. 그게 말은 숫자지만 그게 한 명 한 명이 그게 각 가정에 정말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게 뭐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엄정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건은 두 가지만 짧고 굵게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엄벌을 하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엄벌을 약속할 수는 없는 것이 어차피 범죄 혐의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범죄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네, 여당이 어제 임금체불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고요. 반대할 야당은 없고요. 고용노동부도 8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노사법치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진짜 사장이 임금 체불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그 임금이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문제를 정부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 회장이거든요. 위니아 전자의 그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대유위니아 그룹이 문제 해결에 나설지 의문입니다. 위니아 전자는 매출이 없어서 체불임금 해결 못한다 그러는데 그룹은 그 와중에 골프장, 빌딩,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룹 회장은 연봉으로 77억 원을 가져갑니다. 업계 3위입니다. 이 그룹 회장의 책임을 또 물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굉장히 많은 건수의 사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 누구 하나를 두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안은 좀 부적절합니다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의 체불이 일어났다. 이거 일하고 돈 못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검찰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동훈 검사는 동국제강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K, 삼성그룹 기업 범죄를 엄벌한 검사였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임금체불 관련 사건들의 진짜 책임자를 찾아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의지를 밝혀주시면은 들으시는 이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받을 것 같은 힘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고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몇백억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각각 또 집에서 그걸 생활하던 분이 그렇게 끊겼을 때 카드값 몇 달 끊겨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퇴직금까지 오래 하면 정말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이 투명하고 객관적. 그렇지만 이게 무슨 뭐 죄를 전제라고 누굴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노동자들 대신해서 부탁드린 거고요.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인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5월 18일에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8월 15일에 사면되는 기막힌 일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됐는데요. 물론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사면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찬성 의견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당시에 사면 대상자 발표하시면서 이번 사면으로 국가적 화합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사면은 정당했고 국가적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개인 의견까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면도 국가적 화합이란 말을 뺀 적은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 보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정치적 결단인데 역대 정부가 할 때마다 다 이런 찬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나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또 이 임무를 보조하는 입장에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 이후 짧은 기간에 되는 거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부분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건 신동원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한 4일 만에 아마 확정 이후에 사면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정부의 경우에는 문정현 신부님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만에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 이후 짧은 기간에 했던 전례는 많습니다. 물론 이 사면이라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게 아닙니다. 사면은 죄가 있고 유죄 판결을 법원에서 확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이 사면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거나 복권시킨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비판하실 수 있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장관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예. 김태우 전 청장이 비밀 누설의 범죄 행위를 공익신고 행위로 둔갑시키려는 건 알겠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 이분이 이런 혐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2018년 12월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을 조사한 감찰본부에 따르면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첫째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골프 등 향응을 받은 혐의, 둘째로 과기부 5급 사무관으로의 특혜 채용 시도 혐의, 셋째로 최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을 청탁한 혐의, 넷째로 경찰청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 다섯째로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인데요. 이 중 마지막 5번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자범 수준입니다. 결국 이 김 전 청장은 이런 사유로 대검의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징계는 그러면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면 어차피 제 시간은 카운팅이 안 되니까요. 저는 뭐 김태우 사면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사면권자가 판단하는데 이런 점을 보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유죄 판결 난 건 맞고요. 다만 공익신고 문제는 판결이 말하는 공익신고는 특정한 죄명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신고는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사람이 내부 고발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유재수 감찰무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이었다는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하는 뭐 소위 말하는 잡범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점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부 고발 이후에 이 사람을 상대로 한 타겟으로 한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점이라는 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이라는 점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유죄 결과를 뒤집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특별한 고려 끝에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날개를 달고 본인 때문에 세금 수십억을 들여 치러진 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김 전 청장의 출마는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아니면
답변하시기에 곤란합니까? 아까 뭐 얘기할 때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선거 출마 여부의 당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예전보다 화가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요. 총리님, 저희가 지금 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니만큼 비장한 각오를 했고요. 오늘 대정부 질문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은 정치에 관한 질문 시간입니다. 총리님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5정부에 걸쳐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의 보유자이십니다. 가볍게 질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자화자찬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네, 단호히 철벽을 치시는 겸손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총리님과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 시간에 정치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요지서를 짧게 보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진지하고 유익한 국격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총리님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셨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이십니다. 총리님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셨을 때 우리 정치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릅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가 총리로 취임했을 그때에 당을 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일종의 정치내각, 중립내각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그 법안이나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똑같이 여야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치적인 분위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특히 임기 말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정한 그런 그 선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국민연금법도 문제가 있었고 사립학교법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법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야 간에 잘 협의를 해가면서 협의를 거쳐서 타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시던 그 2007년에 전 중학생이라 방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당시에는 협치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습니까? 말하시는 걸. 당시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각 위원회별로 총리 공관으로 여야 동반으로 초청을 했을 때 저희가 초청했던 모든 위원회는 다 응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반으로 제가 초청은 못했습니다만은 여야가 같이 와주신 위원회는 딱 하나였고요. 나머지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지금 밥 한 번 먹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 돼버린 지금이라서 지금 우리 정치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분은 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민주화 이후 근 40년 중에 지금이 가장 최악이다라거나 적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최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말 저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적어도 2023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바뀐 대한민국만큼 정치가 뒤쫓아서 바뀌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몇몇 정치인들의 유튜브 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께 남는 건 그만큼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중요한 국가의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좀 합리성, 과학, 지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정치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평소에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4년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저는 그거는 절대로 진전되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텐데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정부에 있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것들이 저는 그게 왜 그럴까를 명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SNS와 같은 옛날과는 전혀 달라진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확증 편향적인 그런 그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AI가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몇 개 유튜브를 들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만 하는 유튜브만 계속 그 공급을 해주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은 큰 하나의 우리의 약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정치학자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이렇게 정치가 자꾸 이렇게 양극화가 될 그런 소지를 엄청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여야 모두가 정말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가 지성과 타협과 또 과학과 이런 것이 지배를 하게 하고 정말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가짜뉴스, 괴담, 무슨 선동, 과학에 근거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좀 배제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답답함도 느껴지고요. 중간에 그래도 후퇴는 아니다, 진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만나고 대화하지 않는 이 정치 뭐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좀 나아지기 위한 고통이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GDP만 해도 12배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는 없는 나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민에게 미국을 향한 경외심이라거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양극단 진영 정치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정치는 오늘도 그 시절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의 후예와 친일파를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을 절멸하자고 합니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습니다. 두 진영 모두에 속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총리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87년 이후에 GDP가 12배 늘었다. 12배 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GDP가 12배 는 것만이 우리 국민 생활의 행복이나 우리 국가의 발전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우리 정치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저는 항상 이 정도에서 저는 스톱하지 않을까, 정지되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정말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희망은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준은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지는 것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나아지기 힘든 양극단 진영 정치가 세 가지 제도 때문에 심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모든 행정부 관료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두 번째로 상대편이 똥볼 차면 집권하고 까짓 거 집권 못해도 제1야당 하면 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공천 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 감아야 하는 공천제도 내지 정당 문화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였더니 최악의 정치가 돼버려서 정치 혐오는 깊어졌고 극렬 지지자를 제외한 그런 평범한 시민은 다 무당층이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의 권력 집중, 이 문제가 정말 집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제라든지 장관, 국무위원회 책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5년이라는 주어진 하나의 임기 내에 많은 하나의 국가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그 분권, 이것이 필요하다면 아마 우리가 10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아마 한 7개만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집권 못해도 하여튼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좋다. 또 공천의 혁신, 이것도 정말 근본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외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잘된 나라,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된 나라라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필요한 정치 개혁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좋은데요. 근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양당은 이 상황이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싫은 중도가 투표장에 오지 않아도 각자가 가진 견고한 30%로 승부하면 그만인 거 아닌가.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한쪽이 완전히 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제가 너무 같나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제도를 사실은 시도하고 있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데, 그런 데는 물론 내각 책임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그걸 충분히 못 얻으면 딴 쪽에서 보완을 해서 하나의 협치를 하게 한다든지, 또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지하게 우리 정치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정지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이대로면 우리나라는 소멸된다 하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과 같이 그런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해결책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경천동지할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실험해보고 또 트라이 해본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그런 공통 분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시각에서도 뭔가 하여튼 우리 정치가 좀 더 국가의 발전과 매치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뭐 경부인이 과거에 영어 이름을 뭘 썼고 조국 전 장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고 김남국 의원은 억울하다는 그런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나 노조는 반국가 세력이고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니까 파묘해야 한다는 시민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시민이 전 지금 이 양극단 진영 정치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자기의 대표를 찾지 못한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정치가 이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려면 다소 좀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문제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뭐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두 분이 흔쾌히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백선엽 장군을 파묘하자 하는 그런 또 법안이 막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정치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정지된다 하는 데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좀 자기 일처럼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만나면요. 일단 지금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정쟁이 필요 없는 법안도 많거든요. 채용 절차, 뭐 공정화 법안, 교권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양 의무를 미이행한 상속인의 상속 제한하는 그런 민법 개정안처럼 양당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범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법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나서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총리님께서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좀 방문을 하시라고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맨 먼저 말씀하셨던 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야 중진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원회의 간사들도 참여하고 관계 장관들도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법안이나 예산에 대해서 진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그 동의와 노력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하신다면 저희 정부나 저를 포함해서 기꺼이 그런 거에 참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많이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또 감히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8년간 의료보험 개혁을 했고요.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16년 집권 기간 동안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금융위기 극복 그리고 에너지 정책 재수립에 집중을 했고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실체도 좀 불분명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이긴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쁜 제도를 개혁하고 또 좋은 정책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곳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비교섭단체 뭉개면 안 되는 거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힘을 좀 써주십시오.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앞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는 굉장히 저는 진지하고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걸 보니까 모두 지금 여당만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좀 바로 그런 자세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바마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실 때부터 한 3년간 제가 주미 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랑 싸우면 그래도 누나가 잘해야지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이기도 하고 또 여당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 실정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계, 항명 이렇게 제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거 맞죠? 그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그러한 언론에 보도할 그 자료를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 경찰에 이첩을 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 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걸 바꾸라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장관까지 처벌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죄송합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이첩이 됐고 경찰이 철저하게 이 모든 수사를 추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본 의원이 볼 때 또 추가적인 이 조치를 사건은 하실 수 있으리라고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권한하에서 총리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많지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총리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학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도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슬퍼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서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의원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